지금 징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징계 이게 수위가. 뭐 예. 스타트부터 강력합니다. 아 어떻게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징계 청구가 지금 60여 명에 대해서 나왔다. 60여 명. 이미 들어왔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60여 명 중에서 우리 3명만 하겠다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예. 어떤 증거라든가 어떤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은 것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예. 가장 먼저 게시를 한다. 예. 사실 한 건 한 건 가지고 그렇게 윤리위에서 회의하고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예. 아무튼 요 세 건에 대해서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징계 수위까지도 예상하게 만드는 예.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징계를 해도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당원과 뭐 여론까지는 신경 안 쓰더라도 다 정당이니까 예. 당원과 혹은 어떤 언론의 어떤 비난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징계를 하기에는 지금 이 3명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딱 떨어진다. 징계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경태 같은 경우는 어떤 혐의? 징계 혐의? 징계 요건? 뭐 어떤 게 아주 구체적이죠? 대표님 아까 그렇게 잘 설명하셔놓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비교되잖아요. 박덕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없는 건 아니죠. 예. 많은 것들이 있고 당원들이 어떻게 징계 청구를 할 때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 같이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뭐 그걸 이제 징계 건수로 올릴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한 건 박덕흠과의 어떤 경선 본인이 패배한 이후에 예. 정말 이건 뭐 간첩질을 해버린 여적죄 뭐 이적죄 한 것이죠. 그 민주당에게 아주 그 몰래 연락해가지고 몰래 연락해가지고 내란 동조 세력을 어떻게 원내대표 내란 국회 부의장으로 동조 뽑냐 세력. 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당원들이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왜 내란 동조 세력에 남아 있으려고 길을 쓰냐 추하게. 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본인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내란 동조 없는 그런 뭐 본인 생각하는 뭐 깨끗한 훌륭한 선진적인 정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나가고 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금 뭐 조경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예, 민주당은 돌아갈 수가 없다. 민주당에서 아주 분탕을 세게 치고 그래서 당시에 그랬거든요. 네. 이게 이제 2016년인가요? 2018년인가 뭐 그 즈음인데 예. 조경태가 나갈 때 이 부산시당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알터니가 빠졌다. 예. 그러니까 조경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겪고 있는 똑같은 짓을 민주당에서도 한 자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조경태가 나갔을 때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치를 위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버틴다. 조경태도 사실 자기가 버틸 수 없다라는 건 본인도 알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 사실 그렇죠. 깔끔한 정치는 스스로 깨끗하게 그냥 나가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졌으니 갈 길 가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조경태에게 없는 거는 피해 서사. 누구처럼 피해 서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국면을 위해서 그럴 때 원하는 걸 만들어 주고 그래 같이 피해 서사 있는 한동훈이랑 똥끼리 뭉쳐야죠.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종호는 그러면 저 북구갑에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서 저도 봤거든요. 가방 메고 막 아침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무소속 후보 도왔다는 그게 이제 주 징계 어떤 배경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어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보좌관들이 그 친한계 유튜버를 맞아. 도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윤리위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아마 소명을 받을 겁니다. 소명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로 그리고 이제 부인하지 못할 사실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저는 최고 수위 징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완벽한 해당 행위니까. 그러면 권영진 같은 경우는 멱살, 폭언, 뭐 망언 이게 요번에 딱 걸린 거죠.
그렇죠. 권영진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왜 만들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여야와의 어떤 몸싸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어떤 국민의 어떤 그 분노를 자아낸다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 아예 그냥 엄금하자, 완전히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였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제 뭔가 뭐 기소돼서 재판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에서 국회 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항의했던 그 의원과 당직자들인데, 자, 이 경우에 그 형사처벌의 어떤 구형량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누구 멱살 잡았습니까? 민주당 멱살 잡았습니까? 거기 청원경찰 멱살 잡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서 있었어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겠으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내의 일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뭐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회가 자기들 스스로 어떤 품이라든가 혹은 뭐 게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위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역행해가지고 과거에도 잘 하지 않았었던 그 리더십에 대한 욕설과 함께 멱살 잡는 폭행 행위는요. 기본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적용 안 해도 폭행죄는 바로 적용됩니다. 멱살 잡는 거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그게 이제 벌금형이냐 실형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내냐 안 나타내냐 그 차이로 형량만 이제 뭐 조절되는 것이지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당사자가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면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거는 뭐 고발만 들어가면 바로 처벌은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10번이라도 잡을 수 있어, 멱살을.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뭐 형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요를 한 것이고 협박을 한 것이죠. 강요죄,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한번 했다 하면은 큰일 나는 전과 생기는 범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당해서 그래 당사자가 괜찮다 했으니 넘어가자. 그래 앞으로는 잘해. 장난합니까? 여기 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심각해집니다. 학폭 기록 남아요. 지금 대구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좋은 상임위라는 표현이 그 이야기 보면 등장하는데 상임위가 뭐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 모양이죠. 그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그동안 얼마나 기만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권영진이 이제까지 국민들의 자기 어떤 목소리를 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권영진의 공개적 활동이라든가 공개적 어떤 비판, 어떤 분노 수위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이 가장 그 수위가 강력하다. 권영진이 저렇게 화내는 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국회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노해야 되는 불이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참정권 문제가 저렇게 화내봤나요? 아니 그 외에 우리 부당한 탄핵 2번이나 벌어졌을 때 그때 뭐 화내봤나요? 혹은 민주당이 수많은 악법 처리할 때 화냈나요? 31번 탄핵할 때 화냈나요? 그때는 전혀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내 상임위 자리 내가 1지망, 2지망, 3지망 다 얘기했는데 다 무시했어. 이거 가지고 뭐예요? 행안위가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행안위가 막강하죠. 예, 내가 원하는 거 3개 거기에 안 집어넣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멱살 잡고 새끼 나오고 뭐 죄송합니다. 예. 아까 우리 대표님은 XX야. 예, 대표님은 정말 이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단두대도 참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예, 뭐 아무튼 가장 강력한 처분 당연히 필요하다. 이미 지금 최고위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아까 보니까 뭐 조경태 의원이 본인의 그 징계 처리 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누가 가서 들어줄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의 우재준 의원이 또 권영진 의원을 동병상련입니까? 왜 옹호하는 SNS 글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그 SNS 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SNS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세 줄만 권영진에 대한 언급인데 예. 권영진에 대해서 이제 뭐 무한 변호 이건 아니에요. 예. 권영진 잘못했어요. 근데 좀 봐줍시다 이거예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좀 봐주자. 그래도 좀 봐줍시다. 근데 그 뒤에 한 7줄이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제 뭐 당원들의 어떤 징계 청구 들어간 사안은 아마도 지도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제 밖에 다니면서 외부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어떤 뭐 지도부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당내 갈등을 노출한 것들 예.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윤리위에서 그걸 가지고 뭐 징계 개시한다 그런 발표 아직 없잖아요. 예. 재발절인 거죠. 자기는 그게 지금 징계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광안도 나 욕했어요. 조광안도 처벌해 주세요. 근데 만일 조광안 처벌 안 할 거면 저도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다 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영진 중요하지 않아요. 권영진 이슈도 나 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권영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재준 뭘 해야 돼요? 예. 비공개 그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해야죠. 예. 도망갔잖아요. 할 말.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도망갔잖아요. 예. 자기가 거기에서 억지 쓰면 당연히 그게 또 외부에 또 보도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기록 안 남기려 도망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쓴 건 누가 봐도 지금 자기 징계에 대해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난리치는 것이다. 조은희 뭐 의원도 뭐 저기 페북에 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조은희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제까지 대안과 미래 뭐 대안과 책임 혹은 당내 여러 분탕들 케이스들 보면 뭐 윤상현도 마찬가지, 뭐 오세훈도 마찬가지 수렴되는 값이 있어요. 뭡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본인들이 어떤 혐의에 얽혀가지고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게 지금 제가 언급한 이름 3명은 다 교집합이 명태균입니다. 조은희도 명태균. 그러니까 예. 누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세훈, 조은희, 윤상현. 요렇게가 다 명태균 이슈로 혹은 뭐 윤상현 같은 경우 다른 건들도 많이 지금 뭐 공수처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여부 그리고 탄핵 직후에도 그 탄핵 선고 전까지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오세훈은 계엄을 선포한 사건 이후에는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는 식으로 갔어요. 예. 아주 재밌게도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월 달에. 탄핵 선고 즈음 돼가지고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절연이란 표현 안 썼지만 절연의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거나 하는 게 어차피 불가능하다. 예. 탄핵 당해도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런 행동들 탄핵 선고 나고 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권 교체되고 특검 돌아가고 나서 다시 바뀐 거예요.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명태균 이슈로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명태균 이슈로 오세훈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네, 뭐 윤석열 대통령 어쩌네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오세훈하고 비교하면 직접적인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물증은 오히려 오세훈을 수사하고 이번에 1심 판결을 해보니까 예. 텔레그램 메시지 복원되면서 어떤 식의 소통이 있었는지 구조가 나왔잖아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예. 오세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도 찔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지금 1심 판결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회상하면서 유추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패턴이 비슷하다. 조은희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여론조사 의뢰와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같이 엮여 있는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당원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심번호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안심번호 2,200명에 대해서 유출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조은희의 뭐 혐의점입니다. 그럼 오세훈 판결을 보면 조은희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당선 취소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세훈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 조은희가 처한 위치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은희가 어차피 이거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 질 거라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목적상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노이즈를 키워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많이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자, 실제로 조은희가 예. 계엄 이전에 혹은 뭐 탄핵 이전에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이전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던 사람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 예. 언론에 노출될 때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론의 어떤 비판을 받고 있을 때도 조은희는 친윤인 것처럼 활동을 했어요. 예. 가장 친윤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 자기 지역구 소초갑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왜? 뭐 당연한 이야기하는 사람 섭외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가동하고 이제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내용 상황이 벌어지니 온갖 활동은 다 당 내부 총질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많은 매체들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조은희가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제가 첫 번째 보도가 중앙일보로 나왔던 것도 기억하거든요. 대안과 책임이라는 뭐 따라지 공부, 나머지 공부 같은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4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기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나경원 어떤 뭐 공천 혁신을 위한 위원장이 예. 5대5 공천 비율, 그러니까 민심, 여론조사 50%, 당심, 당원 투표 50% 요거를 7대3으로 바꾸자라는 어떤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조은희의 화양연화가 열린 것이죠. 언론의 섭외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인터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조은희 이름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서초구청장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나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그런 식의 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태도를 돌변하더라. 윤상현도 그렇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겁니다. 꼭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본인의 어떤 당선 취소형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당 내부를 공격하는, 이재명 정권을 공격하지 못하고 당 내부에서 분탕질을 치는 뭐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설득력 있는 그런 뭐랄까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이 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탕들이 우리가 징계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조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드러난 혐의 자체가 보세요. 당원들의 개인 정보가 넘어갔다. 자, 이거 지금 수사 뭐 이제 송치 단계죠. 그다음에 기소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윤리위 징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 사람이 점잖은 모양이에요. 권영진이 와서 아우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받아주나요? 예, 이게 참 오늘 참 우리 당원들의 분통 터지게 만들었던 사건인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정점식이 불쌍해가지고 화난 게 아니에요. 정점식 불쌍한 거 있고 그것보다 더 우선한 건 당의 기강이 무너졌을 때 이 당이 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당원들은 지금 돈을 내면서 당을 지금 서포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값도 못하는 이 당 열받는다, 화난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누그러뜨리려면 기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강이 서야 되는데 지금 정점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매 맞는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그 가정사에 같이 도움을 주겠다랍시고 이제 같이 뭐 오지랖 넓게 이렇게 돕잖아요. 그런데 매 맞는 아내가 갑자기 그래도 난 남편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화내. 그러면 거기에 개입한 사람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연들도 잃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당원들이 약간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은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는 우리가 사법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면 거기에 맞게 당에서 윤리위에서 하는 건 사법처벌과 무관하게 하는 것인데 사법처벌 대상까지 된다는 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가볍게
아 나는 용서했어라는 걸 겉으로 드러낸다. 지금 이 정점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중 플레이 같은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도 했지만 또 다른 데 가서는 지금 이 원내 인사들이 당원 당규도 모르냐, 당원 당규를 공부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점식한테 어떤 의심이 드냐, 이렇게 되면 저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고 혹은 의혹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점식 입장에서 여러 서로 다른 입장의 계파들의 두루두루 잘 보여서 보험 많이 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행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 언론의 어떤 질의에 또 당대표의 진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니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대요. 의견 취합 왜 해요? 의견 취합하겠다 하고 있다라는 말 앞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 당대표의 진퇴 여부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가 그냥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결정하는데 의견 취합 왜 해요? 의견 누가 어떤 의견 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헛소리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의견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김상훈 같은 자가 뭐 지역지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뭐 중진들 모여가지고 티타임 가지고 거기에서 진퇴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중진들이 뭔데? 중진들이 뭔데요, 정말. 아니 어떻게 지금 당 대표, 그러니까 본인보다 지금 서열상 위에요, 당 내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규율이 섭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결단으로 할 만한 부분을 지금 중진들 여러 번 했잖아요. 목소리 많이 냈잖아요. 예. 모여서도 내고 각계로도 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정당 지지율은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할 때 국민의힘이 반등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래요. 민주당 지지층들은요, 이 경선이라는 것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어떻게 영향 끼치는지에 대한 기법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어떤 번호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가니까 그 번호로 오면, 앞번호 여기로 오면 무조건 받아라, 그런 식의 거의 지령 내리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우리 잠시 짧은 광고 하나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듀라론 쿨매트 아주 시원합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관위 전산 조작 사태, 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말한 그게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없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당시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수사가 들어가질 않는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질 않는다.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영장을 가지고 강제로 확인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확인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장 발부 안 된 것들이 지금 영장 발부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되고 왜 지금은 왜 하는 거죠? 그러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영장 발부를 했어야 되는데 예. 뭐 단순히 뭐 음모론 가지고는 영장 발부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사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아니 판사가 대법관이 지금 사법부의 모든 그 판사들이 다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선관위원장. 부장 판사가 되면 지역의 선관위원장이 그렇죠.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거나 뭐 대체로 선거 때마다 하거나 그러거든요. 제가 이 재검표라는 걸 뭐 5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게 노태학 대법관이 그 재판을 주재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선관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워요. 예.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하니까 그때는 노정희가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노태학의 프로필을 제가 얼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경북 출신이고 뭐 누가 임명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거 기대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보수 정당의 추천으로 이제 대법관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찾아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그냥 뻔한 스타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배춘리 투표진이 뭐 화살표 투표진이 뭐 이발이 투표진이 떡재본 투표진이 뭐 신권 다발 투표 다 나왔거든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대법관 3명이 이제 그 뒤로 갑니다. 가서 논의를 하는 척을 해. 그리고 나와 가지고는 이거는 무효표고 이거는 무효표 아닙니다. 자, 무효표 다 빼고 계산해 봅시다. 여전히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겼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재검표를 하면은 테이블마다 이제 공무원들 그걸 위한 공무원들이 이제 딱 소집돼 가지고 쫙 앉아 있고 그 이제 제일 머리 상석에 부장 판사들이 앉아요. 부장 판사들이 대법관 밑에서 테이블 하나씩 잡고 당번 서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 이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표 용지가 단순히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투표지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사후 혼입 등등을 의심하게 된다.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라 이거 아예 지금 투표 용지가 바뀌었거나 혹은 추가로 들어갔거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살표 투표지는 어떤 거였냐면 자, 화살표 투표지가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사전 선거 때 관내 사전 투표 용지에서 나왔는데 화살표가 무슨 화살표지냐면 그 롤 용지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여러분 관내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가면 앱손의 롤 프린터로 프린팅을 해요, 현장에서. 그리고 프린트를 하고 이게 딱 절취되고 이렇게 나와. 그건 거기에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프린트된 용지에 뭐가 찍혔냐? 롤 용지 끝단에 보면은 스티커로 이제 마지막 딱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있어요. 그 스티커가 뭐야, 투표 용지에 붙어 있지? 라고 그걸 떼려고 했더니 떼지지가 않고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쇄가. 그건 어떤 의미죠? 복사가 된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광학 장비로 스캔한 게 인쇄가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잉크젯이건 레이저건 뭐 복합기건 이거는 복사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실수로 복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 앱손 그 기계가 출력할 때 그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빈 종이에 이렇게 뭐 그 후보 이름 쓰여지고 우리가 받아보는 그 인쇄된 그것만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기에 지금 스티커가 스캔돼 가지고 복사가 되냐고요. 이거는 대량으로 복사하다가 걸러내지 못하고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무효표 처리했던 게 그때의 재검표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사법부가 이 지금 선관위랑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깨지 않고는 객관적으로 견제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낀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거기에 지금 뭐 부정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아예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뭐 징역 10년까지 때릴 수 있는 법안을 막 발의를 하고 이런 사회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잠깐만 사법부가 지금
이제 뭐 통제한 사법부가 통제하고 감시받지 않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서포트하는 법안을 내네? 그렇죠. 둘이 공범인가? 이거 뭐 카르텔 아니냐? 카르텔 아닌가? 이런 구조까지도 의심하게 되고 뭐 대법관이라든가 뭐 사법부의 여러 뭐 판사라든가 거기에는 좌파 사조직은 있죠.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그렇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파 사조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우파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뭐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대거 옷 벗었어요. 그러면서 비율상 우파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구조를 민주당이 누리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흐름상에 이 지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과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해소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참 이 송파에서 벌어진 이 사태가 지금 이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자, 이 지금 합수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해서 볼 때 추정컨대 예. 합수본이 영장을 가지고 들여다 보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 뭔가 어떤 문제 사안을 발견한 다음에 영장을 발급받은 겁니다. 어허. 영장 발부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증거까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의심하는 거는 내부 제보가 있다. 내부 제보가 있다. 아주 재밌는 게 메신저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저는 합수본이 이미 메신저 캡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누구 어느 지역 선관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연루되어 있다라는 걸 정밀하게 타겟을 해가지고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영장을 받아낸 건 아닙니까? 예. 저는 이미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선관위 내부에서 제보가 나오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수사예요. 우리가 올림픽 공원에서 재선거를 외쳤던 것이 지금 이 어떤 투표함에 대해서 집어넣지 마라, 꺼내지 마라라고 우리가 항거했던 것이 이 스노우볼을 여기까지 굴린 것이라고 저는 일단 지금 추정 단계죠. 맞습니다. 우리가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알겠죠. 예. 지금 합수본이 왜 저러냐, 이거 의심스럽다, 이거 지금 쟤네들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가지고 있는 애국시민들 많은 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약간 드루킹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드루킹 사건도 어떻게 수사가 잘 됐냐? 처음에는 이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때 원내대표 김성태가 단식을 하면서 예.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예. 드루킹 특검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니까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드루킹 사건 나중에 종국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던 모든 그 증거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증거가 특검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많지 않아요. 핵심 증거일수록 전부 다 합수본 때 수집이 됐습니다. 그 네. 합수본이 왜 그러냐? 어차피 특검이 발동하고 그 특검이 어떤 정치적 성향, 어떤 뭐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그 특검이 지금 미리 수사하고 있는 합수본의 수사가 미진한 것까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이것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은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온 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합수본의 수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이럴 때는 수사가 잘 될 가능성이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특검만 정말 어떤 정치 권력에 영향받지 않는 좋은 구조로서 만들어낸다면, 국민이 주도하는 특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이거는 홈런 때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어제 통영 그 시장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 용지가 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건 빨간색 인주 같이 보이는데 어떤 건 약간 컬러 프린트에서 뿌린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잉크색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아직 그 자세한 구체적 사안을 이제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걸 전달할 때 좀 이렇게 이 현장에 들어가서 막 그걸 들여다보고 제가 직접 하지 않는 한 저도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아니고 아예 새로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사전 투표지가 아닌 본 투표지에서 예. 말씀하신 3색 4색의 그런 잉크젯 같은 게 보인다. 예. 잉크젯이거나 레이저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쇄한 것이고 인쇄한 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본 투표는 전부 다 도장이에요. 도장이죠. 인주. 예, 그 도장이
그 해당하는 그 감독관의 개인 도장이냐 예. 아니면 그냥 선관위 뭐 도장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조건 그날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예. 그 투표용지에 본투표용지에 이렇게 사선으로 끝단을 찢어내고 그리고 투표 감독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인지를 찍는 걸 우리가 봐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그 본투표지에 현미경을 들이댔더니 3색깔이 나왔다. 그거는 3색이 나오는 건 왜 나오냐면 프린트를 할 때 여러분 빨간색이 표현되면 그게 빨간색 잉크가 찍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잉크나 레이저나 마찬가지로 색상은 CMYK, 시안색, 마젠타색, 옐로우색, 키, 블랙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만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그렇죠. 합니다. 그거의 배합 비율을 가지고 그렇죠. 색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걸 확인한 거예요. 만일 그게 맞다면 어허. 그걸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 본투표용지인데 인쇄로 제작한 것이다. 어허. 이거는 아예 이건 게임 그럼 끝나는 겁니다. 가령 그 인쇄된 용지였다면 그 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럼 그걸 언제 넣었을까도 굉장히 큰 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왜 구분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요. 사전 투표는 프린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프린트를 날인을 해야지 왜 프린트를 하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 법률까지 개정해 가면서 시행령까지 고쳐 가면서 인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우리 지금 그거 싸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그 사전 투표에서의 감독관의 도장의 경우는 그렇게 3색의 색깔이 나올 수 있다. 3, 4색의 색깔이 예. 나올 수 있고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로 기표 도장은 당연히 그거는 빨간색만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만일 그 그렇죠. 어떤 인쇄의 흔적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몇 개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지금 통영에서 나온 게 무엇을 보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이거를 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만일 이거라면 사전 투표의 경우엔 기표 도장이라면 그리고 본 투표의 경우에 감독관 도장이라면 그것이 인쇄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적인 선거 조작의 증거다,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투표자 수, 그러니까 득표율을 손을 댔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전산 조작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산 조작이잖아요. 예. 그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을 한 것이죠. 예. 예.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뭐 32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32개 아니 72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벌써 그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투표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투표율을 올린다면 득표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득표율도 같이 비례해서 올리거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작을 했을지 여부도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효표로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어떤 투표 결과 자체는 영향 안 끼치잖아요. 그런데 무효표로 했는지 아니면 기호 1번으로 했는지 2번으로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했는데 실제로 그 이제는 거기는 다 재검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수사 목적의 재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각 후보의 득표율까지도 실제 전산에 반영된 것과 실제 투표용지의 숫자와 맞지 않는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진짜 그냥 이거는 당락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행위, 부정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무효 투표를 한 경우 마찬가지죠. 예. 무효 투표를 하는 경우에 당락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투표율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거 의지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선관위가 그걸 왜 시간대별로 공개를 해요? 그렇죠. 예.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투표 상황을 보고 지금 투표를 하냐 여부에 이제 뭐 참고를 하라라는 의미인데 당연히 이거는 투표를 나오라라는 취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투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목적인 거. 그게 착하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선관위는 늘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게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사실 투표 당일날 그거 결정하는 그런 투표는 그런 식으로 투표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많이 고민하고 후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 차치하고 어쨌든 투표율을 올리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자, 그걸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뭐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호도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투표 결과 영향 끼친 거예요. 이미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영향 끼친 겁니다.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건 자, 처음엔 실수였다는 거잖아요. 실수면 해결하기 쉽습니다. 잘못 입력됐다라고 기록 남기고 정정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전산을 조작하는 걸 올바르게 조작하는 건 쉽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는 떳떳하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데 왜 쉬쉬했어요?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합니까? 왜 기록을 숨겼죠. 남기지 않았어요? 숨겼죠. 왜 자기들끼리 메신저로는 그런 대화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심을 만드냐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은폐를 위해서 조작을 한다. 전산 조작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나 조작을 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수로 득표율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은폐했겠네. 왜? 그거는 당락까지도 실제로 결정 지었을 수도 있으니 그걸 더 은폐해야 될 동기가 크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엄밀하게 계속 검증하자라고 주장한 것인데 그런 주장을 다 음모론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전산 오류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2중, 3중으로 우리가 다 뭐 안에서 체크하고 그 여러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네. 여러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이번에. 가능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뭐 집회 안 했으면은 다 덮였겠죠, 뭐. 전혀 노출이 안 되는 노출이 안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전산이 작동하는 그런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없었겠는가라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2020년 선거 만일 저는 이제 투표 용지들이 이미 다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뭐 재검표를 위한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제기한 지역구 말고는 이미 다 폐기했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자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예. 당신들은 부정선거를 한 자들이고 2020년 선거도 부정선거했다는 국민들의 확신을 뒤집을 길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님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이 결정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선거 문제,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선거로 점점이 아니라 드러난 거죠.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한테 가장 최악의 순간에 터졌어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서 터졌으면 남의 일처럼 하면서 막 자기가 오히려 생색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 보십시오. 코스피 또 사이드카예요. 예. 무슨 뭐 사이드카가 매일 반복됩니다. 올라서 사이드카, 내려서 사이드카. 한 번 올라서 사이드카, 두 번 내려서 사이드카. 정말 지금 이번 투자한 사람들 지금 지옥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 코스닥에도 반도체 기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큰 반도체 기업들은 적죠. 거의 없죠. 코스닥을 보니까 이재명 취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더 떨어졌어요. 순감했습니다.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이 취임할 때 기준으로 740포인트대였습니다. 예. 지금 714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확인했고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실시간 더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결정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재명의 그동안 허위, 거품, 뻥튀기 업적이었던 이 증시 폭등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는 그때보다 높지 않냐? 그거는 순전히 반도체 실적인 거죠. 반도체 기업이 그때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뭐 대단한 유행인 것처럼 나라를 위하는 뭐 나라를 살리는 혹은 이재명을 또 돕는 그런 마음으로 좌파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것 했던 사람들 지금 이재명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어떤 부정선거 문제까지도 결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 우파 시민들이요 틀리지 않았어요. 우파 시민들이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이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열차게 똘똘 뭉치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잘 싸우면 저는 이길 수 있다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가 장동혁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싸우고 있고 이 부정선거 문제
뭐 조중동이 혹은 당내 기득권들이 음모론이다, 절연해야 된다, 부정선거 선거해야 된다. 불과 일주일 전 의총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예. 장동혁 대표가 서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특검에 법안에 지금 넣어야 된다. 그 표현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부정선거와 선거기 어려워진다 이 발언을 했어요. 자, 얼마나 우리가 이 장동혁 리더십 같은 것이 희귀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뭉쳐서 힘을 실어줘서 선거 문제 해결하면 저는 이재명 정권 몰락 완전히 초고속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